맑은 책 읽기 유튜브로 만나는 레이첼 나오미 레멘의 할아버지의 기도 제3장 삶을 강하게 만드는 법 9가지의 이야기를 오늘도 들려드리겠습니다. 되찾은 메달 인미는 부모가 늦은 나이에 얻은 아주 작고 연약한 소녀였다. 만 3살이 되었을 때도 18개월 된 유아의 평균 몸무게밖에 되지 않았다. 조금만 걸어도 지쳐 친구들과 놀 수도 없었다. 오랜 기다림 끝에 얻은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심장에 작은 구멍이 있고 판막에 이상이 있었다. 너무나 어려 심장 수술을 받을 수도 없었다. 할 수 있는 것은 아이가 성장할 때까지 세심한 의학적 치료와 주의를 기울여 보살피는 것뿐이었다.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뉴욕 병원 소아심장과의 특별한 관심을 받았다. 거의 모든 소아과 의사들이 이 아이와 가족을 알았다. 드디어 심장 수술을 받게 되었을 때 아이의 부모는 매우 불안해했다. 아직 심장 수술이 초기 단계에 머물던 시절이었고 위험 부담이 컸지만 수술은 불가피했다. 당시 고참 레지던트이던 내가 수술 전 아이의 기록을 정리하고 부모와 면담을 했다. 그들은 수술 받을 각오가 되어 있었지만 얼굴에는 수심이 가득했다. 부부는 서로 손을 꼭 잡고 놓지 않았다. 나는 부부와 함께 아이가 입원한 병실로 갔다. 아이는 해맑은 미소로 우리를 맞았다. 아이는 곰인형을 가지고 있었다. 누군가가 달아준 흰 배지가 곰인형의 가슴 위에 있었다. 나는 인미를 세심하게 진찰했다. 심장 박동 소리는 정상적인 심장과는 다른 약한 소리를 냈다. 아이가 그런 상태로 아직까지 살아있다는 사실이 놀라웠다. 아이에게 다시 옷을 입혀주면서 보니 분홍색 속옷에 성 크리스토퍼 메달이 핀으로 꽂혀 있었다. 이게 뭐죠? 아이의 부모는 머뭇거리며 설명했다. 가족 중 한 사람이 로마의 성지 순례를 가서 그 메달을 샀다. 그리고 그곳 사제에게 축복을 받은 후 프랑스 루르드 성지에 있는 치유의 물에 담갔다가 가져온 특별한 것이라고 했다. 아이 엄마가 나를 바라보며 간절한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는 이 성물이 아이를 보호해 줄 거라고 믿어요. 아이의 아빠도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깊은 감동을 받았다. 인미는 수술 전 이틀 동안 여러 가지 검사를 받았다. 그 사이 몇 번 더 인미를 보았다. 아이의 속옷에 꽂아 두었던 성 크리스토퍼 메달이 환자복에 달려 있었다. 그 메달은 아이의 부모에게 매우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나는 심장 수술의 한 팀인 동료 레지던트에게 입원 기록지를 넘겨주면서 그 메달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는 냉소적인 미소를 지었다. 각자 자기가 믿는 것이 다르긴 하지. 나는 차라리 X 선생님을 신봉하고 싶어. X 선생님은 수술을 집도할 심장 수술의 권위자였다. X 선생님에게 루르드 성모의 기적이 필요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아. 환자복에 달려있던 물건은 수술실이나 회복실에서 잃어버리기 십상이었다. 수술에 들어가기 전 내가 그 메달을 떼어 보관할 생각으로 메모를 해두었다. 그러나 아침에 갑자기 응급실로 불려가 정신없이 한나절을 보냈다. 급히 인미에게 갔을 때는 이미 수술실로 옮겨진 후였다. 수술은 거의 12시간이나 걸렸다. 상황이 별로 좋지 않았다. 그 당시 비교적 신기술인 바이패스 심폐기가 몇 분이나 제 기능을 하지 않았고 출혈이 심했다. 인미는 의식도 없고 반응도 보이지 않는 상태로 중환자실에서 호흡기를 끼고 있었다.
수술 다음 날 인미의 엄마가 나를 찾아왔다. 그녀는 가늘게 떨리는 목소리로 메달이 없어졌다고 말했다. 나는 즉시 수술팀의 일원이었던 레지던트를 불러 물어보았다. 왜 그것을 나한테 말하는 거야? 네가 X 선생님에게 좀 알아봐. 그는 실소를 터뜨렸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그날 밤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나는 새벽 2시에 일어나 옷을 주워 입고 인미가 누워있는 중환자실로 갔다. 상황은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 아이의 부모와 다른 가족 몇 명이 보호자 대기실에 앉아 있었다. 잠시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어떤 위로가 되는 말도 할 수 없어 마음이 아팠다. 다시 숙소로 돌아와 누웠는데 잠이 오지 않았다. 나는 내내 잃어버린 메달과 그 메달에 대해 아이 부모가 들려준 이야기를 생각했다. 그러다가 종이를 꺼내 X 선생님에게 메달이 없어졌다는 사실과 그 메달이 아이의 부모에게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지 자세히 썼다. 그리고 메모지를 반으로 접어 X 선생님의 진료실에 붙여놓았다. 다시 숙소로 돌아오면서 내가 어리석은 짓을 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마음이 들었다. 동료 레지던트도 메달에 대해 관심이 없는데 X 선생님이라고 관심을 가질까 하는 걱정이었다. 다음 날은 휴무였다. 지쳐 떨어져 종일 잤다. 저녁에 교대 근무를 하러 병원으로 가서 낮 근무자인 레지던트에게 인미에 대해 물었더니 전혀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 후 몇 시간 동안 근무를 하고 상당히 늦은 시간에 인미가 있는 중환자실로 갔다. 인미의 부모는 그때까지 대기실에 앉아 있었다. 우리는 함께 인미를 보러 갔다. 인미는 여전히 의식이 없었다. 나는 심장 소리를 들으려고 인미의 가슴에 얼굴을 갖다 댔다. 그때 환자복에 성 크리스토퍼 메달이 꽂혀 있는 것을 보았다. 다른 메달을 달아주었나요? 아니에요. 잃어버렸던 것을 찾았어요. 인미의 엄마는 X 선생님이 그날 오후 메달을 가지고 왔다고 했다. 나는 메달을 찾게 되어 얼마나 기쁜지 모른다고 말했다. 이번에 인미의 아빠가 미소 띤 얼굴로 내게 말했다. 안심이에요.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도 우린 괜찮아요. 나는 동료 레지던트에게 자세한 얘기를 들었다. 바로 전날 X 선생은 평상시와 마찬가지로 12명이나 되는 제자 의사들과 병실을 돌며 회진했다. 보통은 중환자실을 마지막으로 끝나지만 그날은 X 선생이 제자들을 지하에 있는 세탁실로 데려갔다. 그러고는 인미의 메달이 달려있는 가운을 찾으라고 지시했다. 그들은 무려 반 시간 동안 세탁물을 하나씩 점검한 후에 드디어 그 메달을 찾을 수 있었다. 나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세탁실 사람들이 무척 놀랐겠다. X 선생님이 의사들에게 어째서 그 메달을 꼭 찾아야 하는지 말씀하셨어? 그럼 말씀하셨지. 세탁물이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지하의 세탁실에서 X 선생은 젊은 외과 의사들에게 환자의 심장도 중요하지만 그들의 영혼을 돌보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새로운 눈을 갖게 되다. 어느 날 탁월한 암 전문 외과 의사 요시 선생님과 상담을 하게 되었다. 요시는 우울증에 빠져 있었다. 외과 의사로서의 일에도 흥미를 잃은 그는 만사에 냉소적이 되어 은퇴까지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침대에서 꼼짝하기도 싫어요. 너무 지쳤어요. 날마다 환자들의 호소를 들어야 해요. 날마다 병과 대합니다. 이젠 견디지 못하겠어요. 새로운 삶을 찾고 싶어요.
탁월한 외과 의사인 그는 수많은 암 환자들에게 새 삶을 찾아주었다.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다. 프루스트는 발견을 위한 항해는 미지의 것을 찾는 게 아니라 대상을 바라보는 시각을 바꾸는 일이라고 했다. 새로운 시각을 지니는 일은 의외로 단순하다. 나는 가끔 엔젤스 에린이 그에 져서 4개의 다른 양식에서 말한 방법에 따라 다음과 같은 일을 해보라고 사람들에게 제안한다. 잠들기 전에 15분 정도 시간을 내 그날 하루를 성찰한다. 그러고는 스스로에게 3가지 질문을 던지고 노트에 답을 적는다. 3가지 질문은 다음과 같다. 오늘 나에게 놀라운 일이 있었는가? 오늘 나에게 감동을 준 일이나 마음에 와닿았던 일이 있었는가? 오늘 나에게 영감을 준 일이 있었는가? 많은 것을 노트에 쓸 필요는 없다고 말해준다. 이 일은 하루를 새로운 관점에서 바라보도록 돕는다. 나는 요시에게 실험 삼아 이렇게 해보라고 권유했다. 그는 탐탁지 않은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항우울증제 프로작을 복용하는 것보다 훨씬 돈이 적게 들지요. 내 말에 그는 소리내어 웃더니 알았다고 대답했다. 며칠 후 그의 전화를 받았지만 나는 그러려니 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맥이 빠져 있었다. 선생님, 3일 동안 해보았지만 답은 항상 똑같습니다. 첫 번째 물음에도 아무것도 없다. 두 번째 물음에도 아무것도 없다. 세 번째 물음에도 아무것도 없다. 그것이 답입니다. 저는 불합격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거기에 무슨 음모가 있지요? 그의 말에 나는 웃으면서 말했다. 요시 선생님, 당신은 아직도 옛날 방식 그대로 삶을 바라보고 있어요. 한 번쯤 자신을 소설가나 신문기자나 시인이라고 가정해 보세요. 그리고 당신이 만나는 사람들을 바라보세요.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의 목소리는 처음보다는 조금 나아졌다. 좋아요. 다시 한번 해보지요. 그러나 한동안 그는 전화를 하지 않았다. 여러 주가 지나 다시 전화를 했지만 그는 질문에 대한 답을 노트에 적는 일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우리는 주로 그의 스트레스를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나누었다. 나는 그가 조금씩 나아지는 느낌이어서 기분이 좋았다. 어느 날 그는 제법 두꺼운 노트를 상담실에 들고 왔다. 그리고 자기에게 정말 도움이 된 것이 무엇인지 말했다. 처음에는 질문에 답을 적는 일이 귀찮았다. 매일이 그저 바쁘게 지나갈 뿐 아무런 의미 없는 공허한 삶이었다. 하지만 노트를 적어가면서 조금씩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시작했다. 그는 노트를 펴서 몇 가지 답을 읽었다. 그의 하루에서 가장 놀라운 일은 암세포가 2-3mm씩 커지거나 작아지는 것이었다. 그에게 가장 영감을 주는 일은 새로 개발된 약이 효능을 발휘하기 시작하는 것이었다. 점차 그는 삶의 다른 면을 보기 시작했다. 그곳에서 그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다. 환자들이 얼마나 엄청난 고통과 절망의 시간을 겪는지 보게 되었다. 암 수술을 받고 살아난 것에 감사하는 사람들과 고통을 견디며 죽음을 이겨낸 환자들을 보면서 그는 벅찬 감동을 받았다. 나 역시 가슴이 뭉클해졌다. 처음에는 그런 일을 겪고 몇 시간이 흐른 후에야 비로소 조금 놀라고 감동을 느끼고 영감을 얻었다. 하지만 집에 돌아와 잠들기 전 그 일을 돌아보면 얼마나 그 일이 놀랍고 감동적이며 영감을 주는지 알게 되었다는 것이다. 환자들의 이야기는 제게 동화 속 이야기 같았어요. 그가 말을 이었다. 일단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바라보기 시작하면서
거기 많은 의미들이 담겨 있고 그것이 나를 변화시킨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지요. 나는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었다. 무슨 뜻이지요? 글쎄, 말하자면 이런 거죠. 처음에 저는 단순히 기계적으로 그날 있었던 일을 노트에 적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은 똑같은 일에 대해 다르게 바라보고 있었어요. 당연히 저의 태도도 바뀌었지요. 환자를 대하는 제 말투가 달라졌지요. 그러자 환자들이 나를 대하는 태도도 달라졌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저는 환자들에게 병의 상태와 치료에 대해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야기도 나누게 되었지요. 제 마음에서 느낀 것에 대해 말하게 되었습니다. 달라진 눈으로 처음 대한 환자는 난소암을 앓는 38살의 여자였다. 그녀는 몇 번의 수술 끝에 항암 치료를 받으며 고통을 견뎌내고 있었다. 평소처럼 아침에 회진을 하던 그는 처음으로 그녀가 단순히 암 환자가 아닌 두 아이의 엄마라는 사실을 알았다. 4살짜리 아이가 그녀의 무릎에 앉아 있었고 6살짜리 아이는 의자에 앉아 있었다. 살이 포동포동하게 오른 그녀의 두 아이는 반짝거리는 눈으로 요시를 바라보았다. 아이들은 무척 귀여웠고 행복한 모습이었다. 그는 그녀가 항암 치료를 받으며 얼마나 힘겹게 투병하는지 잘 알았다. 그는 처음으로 그녀가 엄마로서 얼마나 눈물겹도록 자신의 아이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있었는지를 알았고 그 사실에 깊이 감동을 받았다. 처음으로 그는 그녀의 모성이 병마를 이겨내려는 의지와 연관되었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처음으로 그녀에게 이렇게 말했다. 당신은 아주 훌륭한 엄마군요. 항암 치료 중에도 아이들을 행복하게 키우고 있군요. 그 힘이 당신을 암에서 해방시켜 줄 것입니다. 그녀는 밝은 미소를 지었다. 전에는 한 번도 그에게 보여주지 않던 미소였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선생님의 말씀이 제게 큰 힘이 되네요. 그녀의 눈에 맑은 눈물이 고였다. 그는 너무나 깊은 감동을 느꼈다. 그때부터 그는 의과대학에서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배운 질문들을 환자에게 하기 시작했다. 예를 들면 병을 앓으면서 버텨나가는 힘을 어디에서 얻지요? 같은 물음이었다. 같은 병을 앓으면서도 환자들은 저마다 다른 말을 했다. 그는 그들에게서 그에게 꼭 필요한 말을 들을 때도 있었다. 암 환자인 그들의 말에서 삶의 회의를 느끼고 우울증에 빠져들었던 자신의 감정과 매우 똑같은 말을 들을 수 있었다. 선생님, 저는 암에 대해서는 아주 잘 알고 있었지만 인간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어요. 그는 지금까지 많은 업적을 이루고 의학계에 공헌을 한 탁월한 외과 의사였다. 그런데 지난 몇 개월 동안 처음으로 환자들이 그가 해준 수술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특별한 선물을 가져온 환자도 있었다. 그는 잠시 침묵 속에 앉아 있다가 주머니에서 그의 이름이 새겨진 멋진 청진기를 꺼내 보여주었다. 제 환자가 준 것이죠. 내 얼굴에는 저절로 미소가 떠올랐다. 요시 선생님, 이제 그 청진기로 무엇을 해야 하지요? 그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는 듯 의아한 얼굴로 나를 쳐다보다가 웃음을 터뜨렸다. 레이첼 선생님, 그래요. 저는 이제 사람들의 영혼의 소리를 듣겠습니다. 단순한 심장의 박동이 아닌 영혼의 소리를 말입니다. 우리 대부분은 스스로가 아는 것보다 훨씬 더 의미 있는 삶을 산다. 어떤 일을 다르게 하거나 새로운 일을 찾아야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저 같은 일을 새로운 방법으로 하는 것이다. 우리가 새로운 관점을 지닌다면
오랫동안 해왔던 일들 안에서 놀라운 축복을 발견하고 경이로움을 느낄 것이다. 우리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삶을 바라볼 수 있다. 육안으로 볼 수도 있고 이성의 정신으로 볼 수도 있으며 영감으로 볼 수도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이다. 마음으로 바라볼 때에만 삶이 지닌 깊은 의미와 축복을 발견하게 된다. 삶을 강하게 만드는 법. 치유자가 되도록 이끄는 수많은 책들이 있고 치유의 기법에 대한 연구도 계속되고 있다. 그럼에도 암 환자를 돌보는 사람들은 자신이 환자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있는지 확신을 갖지 못한다. 모든 환자에게 적용되는 최선의 방법은 없을지도 모른다. 우리는 우리가 아는 고유한 방법으로 환자들을 돕고 그들에게 활력을 불어넣어 준다. 때로 우리 자신의 삶의 체험에서 우러나오거나 때로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울리는 직관을 통해서 환자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알아낸다.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을 위한 우리의 헌신이 그들에게 삶의 의지를 주고 병마를 이겨나가게 한다는 것이다. 누군가의 생명이 소중할 때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의 힘은 그에게 직접 말을 건넨다. 이러한 것이 어떤 말이나 의식보다 더 큰 치유의 효과를 낳는다. 몇 년 전 세균성 뇌막염에 걸린 3살 된 남자아이를 살리기 위해 헌신적으로 돌본 일이 있다. 그 아이의 이름은 리카르도였다. 아이는 의식불명 상태로 누워 있었다. 아이의 엄마는 필리핀인 3세였다. 그녀는 한시도 아이의 침대 곁을 떠나지 않았다. 잠도 의자에 앉아 침대에 엎드린 채 잤다. 리카르도를 진찰하러 가면 그녀는 늘 아이의 담요 속으로 손을 집어넣고 있었다. 알고 보니 그녀는 아이의 작은 2발을 꼭 잡고 있었다. 때로 그녀는 졸음을 참느라 눈을 반쯤 감고 있기도 했다. 아이가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했고 드디어 산소 호흡기 등의 생명 보조 장치가 더는 필요 없게 되었다. 그때 아이 엄마에게 왜 아이의 발을 잡고 있었는지 물어보았다. 그녀는 쑥스러운 듯 미소를 지으며 다른 곳으로 시선을 돌렸다. 하지만 곧 자신의 행동에 대해 설명했다. 의식불명 상태에 빠진 아이의 발을 잡고 있는 것은 생명을 잡고 있는 것이었다. 만약 아이의 발을 놓으면 아이의 생명이 스르르 빠져나갈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나는 감동이 되어 마음으로 어떤 생각을 했는지 물었다. 기도하고 계셨어요? 아니에요. 아이의 미래 모습을 생각했어요. 제 마음속에서 아이는 매일매일 조금씩 자랐어요. 그녀는 가만히 눈을 감고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아이를 바라보았다. 아이를 데리고 학교에 가는 상상을 했다. 아이가 읽기와 쓰기를 배우는 것을 바라보았다. 친구들과 공놀이 하는 모습도 보고 천년성체 때 성당에 예쁜 옷을 입고 앉아있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결혼을 하는 날 아이가 아름다운 신부와 춤추는 모습을 상상했다. 결혼을 한 아들이 아이를 갖게 되어 자기가 할머니가 되는 상상도 했다. 끝없이 상상의 날개를 펼쳤다. 그녀는 얼굴을 붉게 물들이며 말했다. 선생님, 제가 아이의 발에서 손을 떼지 않았던 게 도움이 되었는지도 몰라요. 제 상상이 도움이 되었을 거예요. 리카르도의 엄마가 했듯 미래에 대해 상상을 하고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손을 놓지 않으면 생명을 살리는 데 기여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다. 동료 의사 할은 아주 다른 방법으로 생명을 살리고 삶의 의지를 불러일으켰다.
아내가 암 진단을 받은 후 할은 종이학을 접기 시작했다. 할은 일본인 2세로 어렸을 때 할아버지에게서 종이학 접는 법을 배웠다. 종이 접는 예술인 오리가미는 일본에서는 오래된 전통이었다. 그들은 학뿐만 아니라 다양한 동물과 아름다운 형상을 종이로 창출해냈다. 종이학은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어떤 상징을 담고 있었다. 그들은 학이 장수와 조화와 균형의 상징이기 때문에 간절한 마음으로 학을 1000마리 접으면 아픈 사람이 회복되어 살아난다고 믿었다. 할은 의학도로서 그런 전통을 믿지는 않았지만 아내의 절망적인 상황을 보면서 아내를 위해 무엇인가를 해주고 싶었다. 결국 그녀를 위해서 종이학을 1000마리 접기로 마음먹었다. 그는 매일 아침 일찍 출근해 책상에 앉아 외과 의사의 긴 손가락으로 종이학을 접었다. 한 마리 접는데 5분가량이 걸렸다. 학을 접는 동안 아내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며 자기에게 아내가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다. 한 마리를 접으면 정성스럽게 상자에 넣어두었다. 1000마리를 다 접으면 아내에게 줄 생각이었다. 종이학을 접은 지 2달이 지난 후였다. 어느 날 그는 종이학을 상자에 넣고 다음날 수술할 환자들의 차트를 보았다. 문득 이 두 환자들이 회복되기를 바라는 소망이 아내가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다. 환자들의 생명도 그에게 중요했다. 그는 종이를 꺼내 종이학을 2개 더 접었다. 수술 환자에게 각각 하나씩 줄 생각이었다. 그의 마음속에서 환자들의 치유를 위한 기도가 울려 나왔다. 그는 수술 대기실로 종이학을 들고 갔다. 그리고 2 환자에게 주면서 종이학이 무엇을 상징하는지, 어째서 그것을 접었는지 설명했다. 그때부터 그는 계속해서 자기 환자들을 위해 종이학을 접었다. 4 환자 중 한 사람이 수술 전 나를 만나기에 앞서 할에게서 종이학을 받았다. 그녀는 내심 걱정을 많이 하던 여자였다. 암 진단에 충격을 받은 그녀는 수술이나 다른 치료를 받아도 회복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계속 받아야 하는 치료를 미루고 있었다. 의료진은 그녀에게 회복될 수 있다는 확신을 주려고 무척 애를 썼다. 겨우 설득했지만 확실하게 결심을 굳히지 못했다. 그런데 그날은 전혀 다른 모습이었다. 얼굴에 생기가 감돌았다. 그녀는 수술을 받기로 했다면서 의자 밑에서 상자를 꺼내더니 종이학을 보여주었다. 섬세하고 우아하게 접은 종이학이었다. 우리는 잠시 동안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종이로 그렇게 아름다운 학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 참으로 놀라웠다. 그 학이 어디에서 났지요? 저를 수술하실 선생님이 저를 위해 만드셨어요. 그녀는 할에게서 들은 1000마리 학에 대한 이야기도 들려주었다. 그녀는 진심으로 경탄했다. 선생님, 이 학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좀 보세요. 어떻게 이렇게 진짜 학처럼 예쁘게 만들었을까요? 이렇게 학을 잘 접는 선생님이 수술하시는데 제가 어떻게 낫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 선생님이 저를 위해 이 학을 접었어요. 몇 년 동안 똑같은 훈련을 거친 외과 의사들 중 어떤 사람이 수술을 하면 더 좋은 결과가 나오는 걸까? 미묘한 기술적인 차이일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아마 어떤 의사들은 수술실에서 환자들을 만나기 전 그들에게 삶의 의지를 불어넣어주는 자신만의 고유한 방법을 터득했는지도 모른다. 나팔 수선화. 몇 년 전이었다. 매우 이상한 꿈을 꾸었다. 하나의 이미지가 있는 꿈이었는데 깨어나자 기분이 아주 좋지 않았다.
그 꿈이 무슨 의미를 담고 있는지 알 수 없었지만 어떤 메시지를 전해주는 것 같았다. 꿈속에서 나는 덫에 갇힌 듯 답답했고 상심한 상태였다. 꿈의 이미지는 생생했다. 나는 땅속에 심은 나팔 수선화의 구근을 보았다. 구근 위에는 크고 무거운 돌이 놓여 있었다. 그 돌 때문에 나팔 수선화의 구근은 꽃을 피우지 못했다. 몇 주 동안 이 꿈의 이미지가 너무 강렬해 잊을 수가 없었다. 나는 꿈의 분석에 관심을 가진 친구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녀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말했다. 나팔 수선화 구근과 돌 사이에 나누어야 할 대화가 있나 봐. 한번 귀를 기울여서 들어봐.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깜짝 놀랐다. 나팔 수선화 구근과 돌의 대화가 무엇인지 잘 안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돌이 이렇게 외쳤다. 위험한 세상이야. 꽃을 피우면 안 돼. 내가 너를 보호해 줄 테니까 너는 그냥 있어. 그렇게 말한 나는 빙그레 웃으면서 다시 말했다. 돌이 외치는 소리가 꼭 우리 아버지 말씀처럼 들린다. 그녀도 내게 말했다. 우리 아버지도 늘 똑같이 말씀하셨지. 그녀는 여전히 웃으면서 다른 말도 들어보라고 했다. 나팔 수선화 구근은 돌에게 무엇라고 하는지 생각해 보라고 했다. 나는 꽃을 피워야 해. 꽃을 피우는 게 내가 사는 의미야. 갑자기 그녀가 얼굴을 찡그리더니 말했다. 너와 위험 사이에 돌이 놓여 있다면 좋은 것일 수도 있지. 그렇지 않아? 갑자기 내 눈에 눈물이 핑 돌았다. 그렇지 않아. 정말 아니야. 어째서 눈물이 났는지 알 수가 없다. 우리는 더는 이야기를 진전시키지 않았다. 때때로 나는 이 이상한 꿈에 대해 생각하곤 했다. 한 번은 똑같은 꿈을 다시 꾸기도 했다. 여전히 혼란스럽고 기분이 언짢았다. 몇 년 후 나는 진로를 놓고 몹시 고민했다. 진로를 바꿀 생각이었기 때문에 결정을 내리기가 몹시 어려웠고 심하게 스트레스를 느꼈다. 어느 날 아침 깨어보니 등이 너무나 아팠다. 등뼈 오른쪽 부분이었다. 잠을 잘못 잤다고 생각해 아스피린 2알을 먹었으나 통증은 사라지지 않았다. 3, 4일 정도 지난 후 주치의에게 통증을 호소했다. 그는 진찰을 마치고는 뼈나 근육에 별다른 이상이 없다고 했다. 통증의 이유를 모르겠다며 스트레스를 많이 받느냐고 물었다. 나는 그렇다고 대답은 했지만 속으로는 스트레스 때문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주치의도 내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없었다. 통증은 몇 주 동안 지속되었다. 누군가가 침을 맞아보라고 권유했다. 당시에는 침술이 보편화되지 않았지만 원인을 알 수 없는 통증이 심해지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침을 맞으러 갔다. 한의사인 로스만 박사는 한참 동안 내 맥을 짚고 조심스레 진찰했다. 내 등을 따라 가볍게 손가락을 움직이기도 했다. 통증이 느껴지는 곳을 누르자 나는 너무 아파 악 하고 소리를 질렀다. 바로 여기가 막혔네요. 여기에서 생명의 힘인 기가 막혀 있었어요. 그는 바로 그 지점에 침을 놓겠다고 했다. 이전에는 한 번도 침을 맞아본 적이 없었다. 침에 대해 이야기를 들었지만 효과에 대해서는 회의적이었다. 그렇지만 어찌하랴. 나는 가만히 눈을 감고 엎드려 침을 맞았다. 침이 내 몸을 뚫고 들어오는 순간 시간이 지나 조금씩 희미해진 나팔 수선화 구근과 돌의 이미지가 선명하게 떠올랐다. 문득 그 돌이 어떻게 느꼈는지를 알게 되었다. 돌은 구근이 꽃을 피우는 것이 두려웠다. 돌에게 나팔 수선화 구근은 굉장히 소중한 존재였다. 그래서 결코 해를 입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다. 꽃을 피우면 누구나 바라보게 되고 결국 다칠 수도 있었다.
동시에 나는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다. 나팔수선화가 꽃을 피우지 못한다면 죽고 말 거라는 사실을. 우리 가족들에게는 생존이 가장 큰 문제였다. 아버지와 다른 가족들은 대공황과 전쟁을 겪으면서 죽음에 대한 공포를 가지게 되었다. 또한 세상을 살아가는 일이 결코 만만한 것이 아님을 느끼고 있었다. 그들은 어떻게 해서든 살아남기 위해 애썼다. 살아남는다는 것은 강인함의 문제였다. 어떤 상황에서도 안전을 확보하고 유지해야 했다. 반면 진정한 삶을 산다는 것은 위험 요소가 있지만 열정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열정을 지닐 때만이 우리는 삶에 온전히 투신하게 되고 그곳에서 보다 더 큰 가치를 찾게 된다. 보람된 삶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기꺼이 나 자신을 던지려는 자세가 필요하다. 가족의 한 사람인 어린 나는 그 두 가지의 차이점을 알 수 없었다. 나는 침을 맞기 위해 엎드린 채 이런 생각을 했다. 온전히 삶과 맞닥뜨리면서 안전을 바랄 수 있을까? 단지 살아남는 것만이 이 삶의 목표일까? 그 순간 꿈속에서 본 돌은 그 형태를 조금씩 바꾸었다. 나는 눈을 감고 그것을 바라보고 있었다. 돌은 조금씩 늘어나면서 가늘어지더니 어디론가 사라지고 초록색 집으로 변했다. 그 안에서 나팔수선화는 꽃봉오리를 활짝 펼치더니 눈부신 꽃을 피웠다. 너무나도 눈부신 노란 꽃이었다. 나는 엎드린 채 울기 시작했다. 눈 깜짝할 사이 모든 것이 바뀌었다. 돌이 구근에게 꽃을 피우지 못하게 하는 그 이유가 바로 구근이 반드시 꽃을 피워야만 하는 이유였다. 그렇다. 세상은 위험하다. 고통과 외로움과 상실의 아픔이 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나팔수선화는 꽃을 피워야 한다. 세상에는 나팔수선화가 필요하다. 나의 가족은 내게 공포를 가르쳐 주었다. 어린 시절 나는 거리의 개에게 물렸을 때 광견병 예방주사를 맞아야 했다. 그때부터 개만 보면 공포에 떨었다. 아버지는 개를 피하는 것만이 나를 안전하게 해준다고 생각하셨다. 무조건 개를 피하라고 하셨다. 그래서 전에는 단 한 번도 개를 무서워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생각을 해보지 않았다. 침을 맞은 이후로는 등에 통증이 느껴지지 않았다. 놀라웠다. 나는 로스만 박사를 찾아가 감사드리고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는 모든 침이 들어가는 지점에는 이름이 있다고 했다. 내 기가 막혀 있던 지점은 마음의 보호자라고 불린다고 했다. 그 후 얼마 되지 않아 나는 의사로서의 출세와 안정이 보장된 스탠포드 의과대학의 교수 자리를 내놓고 펜실베니아로 옮겨갔다. 새로운 방법으로 의술을 펼치려는 꿈을 지닌 사람들과 함께하기 위해서였다. 나는 운 좋게 메린 교회에서 빅토리아풍의 아름다운 주택을 월세로 구했다. 오랫동안 대대로 물려오던 집으로 강한 지진에도 끄떡이 없다고 한다. 그 집은 내 마음에 쏙 들었다. 이사를 하고 어느 정도 정리가 되자 풀이무성한 정원을 손질하기 시작했다. 담장을 덮고 있는 담쟁이 덩굴을 걷어내자 놀랍게도 집을 지은 해와 집 이름이 새겨져 있었다. 그 집의 이름은 스페인어로 라 카사 베르데였다. 카사는 집이라는 뜻이었지만 베르데가 무엇인지 몰라 사전을 찾아보았다. 초록이라는 뜻이었다. 어떤 것을 안전하고 바르게 보호한다는 것은 이 세상을 더 나은 세상으로 바꾸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져야 하는 첫 번째 책임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누군가를 진정으로 돌보고 보호할 생각이라면 상처받을 각오를 해야 한다.
어떤 것을 바꾸려고 할 때에는 반드시 위험이 따른다. 손가락질을 당할 수도 있고 실망을 느낄 수도 있으며 상실의 아픔을 겪을 수도 있다. 당신이 시대를 앞서가려고 한다면 분명히 세상은 박수를 쳐주기보다는 비웃음을 보낼 것이다. 앞장선다는 것은 외로운 일이다. 하지만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보는가가 아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고 생각하는 거에 달려있다. 진정한 의미의 보호란 단순히 은신처를 찾아 도피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다. 우리 삶을 의미 있게 해줄 참된 안식처를 마련해 주는 것이다. 지금까지 레이첼 나오미 레멘의 할아버지의 기도 제3장 삶을 강하게 만드는 법 9가지의 이야기 중 4가지의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다음 주에 5가지의 이야기를 더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